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프라인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흑사병 이후에 유럽 사회 중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와 같은 어떤 문화적 혁명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문자 그대로 재탄생,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14세기 후반, 15세기 전반에서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세의 어떤 좀 종교적으로 좀 엄격하고 암울했던 억압된 시기였다면 중세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성과 어떤 합리적 이성에 어떻게 보면 기초한 어떤 근대적 사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를 시기를 통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어떤 시작이 된 요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뭐 예전부터 로마 제국이 있던 시기부터 유럽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이 이슬람 그 이탈리아는 이슬람 지역하고도 어떻게 보면 무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앞선 과학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고 이 이탈리아라는 곳이 어떤 특정한 국왕이 다스리거나 어떤 통일된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교황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영주들로 이렇게 쪼갈려져 있었어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하나의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통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북부의 밀라노, 베네치아, 뭐 지금 그리고 중부의 피렌체, 피오렌티나죠. 피오렌티나, 뭐 교황령, 그리고 지금은 뭐 축구 선수 김민재가 뛰고 있어서 유명한 그 남부의 나폴리, 이런 지역으로 각 지역의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토가 나뉘어져 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로서가 아니라 지역 문화, 지역색이 강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주들의 어떤 통치하에서 독자적인 문화나 이런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탈리아 지역의 어떤 영주들, 군주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자신들의 어떤 부를 가시하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예술가들이라든지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싹을 텄고 그게 일종의 학문과 예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 유명한 피렌체에서는 메디치라는 그 가문이 있었고 그 가문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 부분에서 큰 인상을 남긴 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뭐 그림이면 그림, 조각이면 조각, 건축이면 건축, 뭐 만능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명작, 마스터피스들을 많이 남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작품들의 영향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작품의 어떤 특징들이 보면 인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원근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물론 내용 자체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가장 큰 후원 집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담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존 중세 시대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비율이라든지 그려지는 그림의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전 시대하고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16세기 들어가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독자적인 뭐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 이런 독자적인 그 지역의 르네상스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뒤에서 나오게 될 뭐 종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영향이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문화적 흐름 이란 측면에서 르네상스를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뭐 이 르네상스라는 일종의 문화적 변화가 문화의 흐름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류 문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엄청 기여한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BTS도 있을 것이고 뭐 봉준호 감독의 뭐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어떤 드라마, 영화 뭐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알더라도 뭐 오히려 이제 사우스 코리아보다는 노스 코리아가 더 유명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문화적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K-팝이든 K-무비든 K-드라마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컨텐츠이자 소프트 파워로서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 사람을 알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또 K 문화라는 것들이 한류 문화, K 문화라는 것들이 세계에 나갔을 때 그러한 어떤 문화의 사조라고 할까 문화의 어떤 흐름, 웨이브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문제 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뭐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뭐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르네상스 시기에 궁정에서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을 후원하던 영주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탈리아는 뭐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으로 쪼개져서 지역의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고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왕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중세는 전형적인 어떤 피라미드식 봉건제에 의해서 군주와 신하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들의 영주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나의 어떤 국가가 하나의 일사불란한 통치 체제와 통치 이념과 통치 체계 지도력을 갖춘 그런 중앙 집권적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종교적 변화도 있을 것이고 흑사병과 같이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 문화적 발전에 따라서 어떤 왕이나 어떤 왕실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그런 변화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나라가 다 쪼개져서 지방의 영주, 지방의 왕, 공작, 백작, 후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진 상태로 다스려지는 예외가 있었어요.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예외인데 이 이탈리아와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제도가 자리를 잡고 그 중앙 집권적인 정치 제도 아래에서 어떤 절대 왕정에 의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중세 봉건 시스템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왕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통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관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절대 왕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비군하고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 조직이에요. 우리 중앙정부, 대한민국 지금 오늘날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두죠. 중앙정부를 두고 그 안에 각 부처를 두죠. 외무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이런 부처를 둬서 각 부처에서 그 국가의 주요한 업무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이전에 중세시대 때는 나라가 그 조그마한 영지로 기사와 귀족과 영주들이 다스리는 어떤 조그만 영지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중세에서의 어떤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귀족들을 다스리는 정도, 귀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정도의 행정력만 있으면 됐지만, 중앙 집권적인 절대 왕정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전 국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고 그리고 행정력을 발휘하고 이런 식의 체제로 바뀌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로 했던 것이 관료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국가와 왕실의 어떤 영향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비군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중앙 집권적 절대 왕정으로 들어오는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원인이 이걸 결정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과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종교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사 계급이라고 하는, 사실 기사라는 계급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적 훈련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그 권한을 받아서 영지를 다스리는 개념에서 기사들의 계급이라는 게 생겨났다, 기사도라는 게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하약 무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약 무기가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사,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칼과 창을 사용하고 말 위에서 그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훈련된 사람만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던 시기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장에 총 한 자루만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장에서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어떤 군사력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상비군 체제의 정립과 더불어서 어떤 무력 집단으로서 군인의 역할이 군인만 하는 어떤 기사 혹은 용병으로 이루어진 체계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국가로부터 장비와 무기를 받아서 국왕의 통치하에, 국왕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상설된 군대, 상비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비군과 관료제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적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 사회적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종교 개혁입니다. 그 이전에 흑사병이 발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균열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종교가 이제 일부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이런 문제나 폐단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면죄부, 교황청이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교황이 죄를 사해 줄 테니 이 교황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라. 천국행 티켓을 파는 거죠, 돈 받고. 그런 행위 자체가
종교 개혁을 주장한 루터의 눈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그러한 것들을 비판을 했었고, 그러한 루터의 생각을 쫓아서 기존의 그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어떤 기존 교회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하나의 대안 종교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게 소위 말하는 개신교죠. 그래서 루터, 유명한 루터나 아니면 이제 갈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성직자라는 집단이 있었죠. 신부님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그런 전문적인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리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통해서는 이 직접 그 신자들이 성서에 직접 접근을 해서 거기서 신의 뜻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오직 성직자들만 읽고, 물론 그거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다는 측면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기독교, 기존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천주교라고 하죠. 천주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위 성당을 간다라고 하면 천주교를 가는 거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면 개신교 교회를 가는 거죠. 뭐 그것이 뭐 장로회가 됐든 침례회가 됐든 뭐 전부 다 이제 개신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카톨릭, 로만 카톨릭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대안 종교로서 나타난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기존의 천주교, 카톨릭은 구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신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 문화적 이유로 사람들이 신교를 믿거나 구교를 믿거나 유럽의 종교가 이렇게 분화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물론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뭐 파문하기도 했고,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게 일단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구교 믿는 사람들은 구교를 믿고,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교를 믿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 유럽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가 어떤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의 경우, 개신교의 경우에는 좀 개를 달리 하긴 합니다만,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부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러니까 유럽의 북쪽 지역, 북쪽 지역의 어떤 국가들 혹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많이 믿었고, 정통적인 가톨릭은 남부 지역,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남부, 그리고 폴란드, 보헤미아, 지금 보헤미아가 이제 헝가리나 이쪽을 말하죠. 그래서 체코, 헝가리 이쪽을 말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제 가톨릭 교세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앞서서 그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의 조그만 영주와 어떤 그 군주들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명목상으로 통합되어서 관리하던 주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공작들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뭐 백작이나 후작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독일이.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정치 체계나 정치 체제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진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지금 사실상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그리고 독일, 폴란드 이런 지역이 모두 다 포함된 지역인데 이 지역 전체가 신성 로마 제국의 최대 영역이었고,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니까 신성 로마 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황제가 이 땅을 다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권역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정점에 위치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영역의 어느 한 부분을 다스리는 공작이거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세 봉건적 개념의 제국을 사실은 중앙 집권적 형태의 왕조 국가를 왕조 국가들만 있었던 그런 동아시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이 권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냥 명목상의 군주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조그마한 공국이나 왕국이나 백작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다 짜갈려져 있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러한 조그마한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은 나중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뭐 이렇게 대를 물려서 계승하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선거에 의해서 뽑혔어요. 선거에 의해서 뽑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주들 혹은 왕들의 대표라는 성격이 강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니까 무슨 로마화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하죠. 뭐 그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수업에서는 정치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대관식을 치러 줌으로써 종교적 지도자가 이 세속적 군주에게 어떤 통치의 어떤 권능과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자체가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황의 어떤 권위나 종교적 권위, 카톨릭 종교의 수호자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실 자체는 어떻게 카톨릭이겠죠. 구교. 근데 제가 앞서 루터나 이런 갈뱅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을 설명을 드릴 때 북독일 지역,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이 전부 다 루터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권위를 인정을 받고 카톨릭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를 하는데, 자신의 명목상으로 다스리고 있는 영지 내에서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뭔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이 발발을 했고요. 1618년부터 1648년.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이 지원하는 세력과 개신교들 연합이라고 할까요? 개신교를 믿는 지역 영주들의 연합의 어떤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30년 전쟁이 향후에 신교 국가인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참전을 하고, 또 구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가 또 참전을 해서 일종의 최초의 세계 대전 같은 전쟁이 이 1618년에서 1648년 독일에서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30년 전쟁이 가장 큰 규모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그래서 이 전쟁을 30년 동안 하다 보니 독일이 말 그대로 정말로 황폐화됩니다. 전쟁의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 1648년에 베스트팔렌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이 종교 전쟁이 끝을 맺었고, 이 종교 전쟁의 결과로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력이 무너지게 되고 종교적 간용을 허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이 어떠한 종교를 믿는지 간에 그 종교적 자유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종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보니까 이제 뭐 30년을 전쟁을 했다라고 치면 30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는 얘기가 돼요. 뭐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게 농사가 뭐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지해 봐야 될 것이 종교 개혁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인쇄술의 발달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필사를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옮겨 적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책, 성경 이런 것들의 어떤 보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 1450년경에 구텐베르그가 금속재 할판 인쇄술을 만들어내면서 책이란 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급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1500년 정도에는 독일 지역에서만 최소 200곳의 인쇄소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쇄소가 발달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가장 널리 그 책들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의 손으로 글자를 옮겨 적는 방식의 출판은 한 권을 만드는데 약 2달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금속 활자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70권 이상의 책을 물론 하루에 70권이니까 오늘날의 인쇄기와 오늘날의 복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느린 속도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2달 걸려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어서 책 한 권 만들던 시대에서 인쇄기를 동원해서 똑같은 글자와 똑같은 활자의 책을 하루에 7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속도, 그 속도적 변화.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그런 수준의 변화 아닐까요? 우리가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정도의 어떤 문화적 변화 아닐까요? 사회적, 경제적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쇄술의 발달이 성경이라는 책을 대량으로 라틴어가 아닌 뭐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기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인쇄를 했고 그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는 교회에 가서 성직자들, 신부님들이 말하는, 설교하는 내용으로만 성경을 접했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의 어떤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이 돼서 그 말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그냥 자기들이 어떤 그 성직자를 만나지 않아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성경을 펼쳐서 그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 종교개혁 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쇄소들이 만들어져서 책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절대왕정, 루브르, 베르사유 궁전이죠. 베르사유 궁전이고, 뭐 절대왕정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사실 그 헝가리에서 그 30년 전쟁에 발단이 된 사건인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낸 칙사죠. 가톨릭 미드라고 보낸 칙사를 지역의 헝가리의 사람들이 이제 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종의 비토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이 사건이 이제 그 창문 투척인데, 일종의 창문 투척 사건으로 인해서 30년 전쟁의 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전 독일이 전쟁의 하마에 시달리게 되면서 항폐해져 갔고,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서 30년 동안 전쟁을 해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전쟁할 사람이 없는 거지. 전쟁할 돈도 없고. 예, 그래서 각자 믿는 종교 각자 알아서 믿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30년 전쟁의 어떤 결과로서 이 베스트팔렌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 조약의 결과로 프랑스나 스웨덴, 브란덴부르크, 바이에른 이런 공국들의 영토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었고, 이 시기에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국이 되었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독일이 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기존에는 명목상이라도 자신이 다스리는 이 영역 하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 각 지역의 영주들과 공작들과 왕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위에 존재하는 권위로서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30년 전쟁을 거치고 나서 다 이제 각자 종교 믿는 걸로 이제 뿔뿔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나니까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경계라든지 영향력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네덜란드나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확 줄어버렸고, 그 남아있는 영역 하에서도 권한이나 권위가 많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 자체가 어떤 이제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가문에 의해서 독점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합스부르크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가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좀 축소화된 거죠. 축소되는 형식으로 변해가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프로이센에 의해서 독일 통일이, 독일 제국이 성립될 때까지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거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좀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종교적 이유와 종교적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고, 이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국제 협약, 국제 회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각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근대 국제법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베스트팔렌의 어떤 원칙은 사실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계속 유지가 되는 하나의 어떤 국제적 질서이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각국은 그 각각, 그러니까 그보다 상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위에 국가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위에 상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의미죠.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밑에 왕국이나 공국들이 있었던 그런 체계라고 한다면 그 상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입법이라든지 분쟁 해결이라든지 법 집행이라든지 그건 각각에 속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법이 필요로 하다. 국제법은 각 국가의 공존을 위한 어떤 것이다. 그리고 국경 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사국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제3국이 뭐 개입할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국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와 국가는 평등하다. 프랑스나 스위스나 뭐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나 동등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각 어떤 특정한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가 그 국가 안에서 입법, 사법,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명백하게 명약관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기준으로 봤었어도 굉장히 앞서 나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국가의 입법, 사법, 주권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근데 이런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런 식으로 유럽 사회를 많이 바꾸게 되었고요. 이런 종교개혁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영향으로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기존의 사회가 카톨릭 구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 탄압이라든지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수의 신교, 그러니까 구교 국가이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인 지역에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교를 믿는 프랑스나 벨기에를 떠나서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많이 이주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이주 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보면 그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는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베네치아에서 게토, 이거는 이 유대인의 어떤 정착지는 히틀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의 레콘키스타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이 유대교는 이교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척을 하게 됐고 이들이 이제 일종의 거주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쫓겨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 신교도들이 많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쫓겨나간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이유에서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서 쫓겨나가게 된 건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어떤 기술자이거나 뭐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때 그 프랑스에서 종교적 탄압을 받은 신교도들 중에 많은 수가 스위스로 넘어갔고 그 스위스의 어떤 기술적 발달, 특히 이 시계 가공과 관련된 오늘날에도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고 있죠. 그 시작 자체가 종교의 이유로 쫓겨나가는 배척당한 사람들의 이 거주 이전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신학로 개척과 소위 말하는 뭐 신대륙 발견, 대항해 시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